김용이 안우를 살해할 때 목인길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안우경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안우경의 경우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김용이 안우를 죽이고 나서 왕의 명령이라고 했을 테니까요. 어쨌거나 김용이 이를 저지르고 나서 허락을 받으러 공민왕에게 갑니다. 그때의 기록입니다. 안우 등은 마음대로 주장을 살해하였으니 이는 전하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전편 마지막에서 제가 김용이 공민왕과 단판을 벌인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허락하여 달라고 했을 겁니다. 공민왕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왕을 무시한 사람은 김용입니다. 왕의 허락도 없이 먼저 안우를 죽였으니까요. 마음먹고 진상조사를 벌이면 이렇고 저렇고 모두 파악됩니다. 하지만 공민왕은 김용이 바라는 대로 성낙의 교지를 내립니다. 공민왕 스스로 시작한 일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졸지에 이방실과 김덕배는 개선장군에서 쫓기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이방실은 예천에서 잡혀 죽습니다. 김덕배는 영주에서 소식을 듣고 문경으로 달아났다가 거기서 잡혀 죽습니다. 그런데 김용이 목인길을 시켜 안우를 인도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인길도 안우를 죽이는데 공범 역할을 한 것이 됩니다. 아마 김용이 목인길에게 왕의 허락을 얻었다고 거짓으로 말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목인길 역시 공민왕의 신복이니 정세훈을 죽인 건 공민왕의 뜻이었다고 짐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이 하자는 대로 따랐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김용이 안우를 죽이기 전에 공민왕의 허락을 먼저 얻어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으로는 먼저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허락을 얻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민왕이 안우가 죽는 소동을 몰랐다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동을 알아차리고 궁금해하고 있을 때 김용이 찾아와서 안우를 죽였다고 말했을 거라는 겁니다. 미리 허락을 내린 상태라면 소동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또 그것도 아니면 기록 그대로 모르고 있다가 김용이 왔을 때 허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3월 1일에 김덕배를 처형하고 나서 공민왕이 장수들의 하극상 사건에 대한 교서를 내립니다. 이 사건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교서가 길어서 다 올리지 못합니다. 제가 요약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앞부분 생략합니다. 바야흐로 개선을 기다려 두둑하게 상을 주어 공로에 보답하려고 하였는데 뜻밖에도 안우 등이 자기의 공로를 믿고 교만하고 방자해져서 정세훈과 사이가 나빠지니 국가의 법률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아침의 분노를 풀어버렸다. 총병관이 나를 대신하여 모든 일을 집행하는데 아래 사람이 감히 함부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를 무시한 것이다. 윗사람을 능욕하고 침범한 죄보다 큰 것이 무엇이냐. 중략합니다. 비록 그러하나 적을 격파한 공로는 한때 간혹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임금을 무시한 죄는 만세토록 용납할 수 없는 바로서 그 경중은 너무나 명백하여 도저히 덮어줄 수 없는 것이니 중략합니다. 그러므로 유사에 명령하여 도원수 안우와 원수 김덕배, 이방실, 민환, 김림 등을 법에 따라 처벌한 것이다. 정말로 임금을 무시한 죄를 물으려면 김용을 죽여야 했을 겁니다. 공민왕 스스로 잘못했으니 김용을 죽이지 못한 것이지요. 민환은 문신으로 세장수가 정세훈을 죽일 때 함께한 모양입니다. 당시 신부는 원수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 기록을 올립니다. 또한 그들의 옛 노고를 생각하여 처자식에게는 죄를 묻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지휘하던 높고 낮은 관리들은 모두 유사에게 명령하여 공로를 헤아려 서용할 것이다.
중략합니다. 손수 정세운을 해친 낭장 정찬은 도주 중에 있으니 사면시킬 수 없으나 그 나머지 실정을 알면서도 자수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죄를 용서하고 사면하니 뒷부분 생략합니다. 여기에서 공민왕의 미안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죽은 사람들의 처자식들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따르던 사람들도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손수 정세운을 죽인 정찬은 용서할 수 없지만 실정을 알면서도 자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용서하겠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죽일 때 장사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치명타를 가한 정찬에게만 죄를 묻겠다는 겁니다. 세 장수가 실제로 임금을 무시했다면 관련된 사람들도 경중에 따라 처벌받았을 겁니다. 끝으로 당시의 민심을 나타내는 기록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이후에 나이가 겨우 10여 세인 안우의 아들이 거리에서 놀고 있으니 사람들이 다투어 음식을 주어 먹이면서 말하기를 지금 우리들이 편하게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새 원수의 공이다 라고 하였다.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정세운과 새 장수의 죽음에 관한 지금까지 제 추측을 말씀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사건은 김용의 농간입니다. 제 추측은 다른 견해이지만 모두 기록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세운과 세장수의 죽음에 관해서는 이것으로 끝맺겠습니다. 홍건적 2차 침입 때 많은 적이 고려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도망친 사람도 절반 정도는 되었습니다. 장수들이 총병관을 죽이는 사태가 벌어져 제대로 된 추격작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민왕은 지금 상주에 있습니다. 홍건적을 몰아내고 개경을 탈환했는데도 공민왕은 곧장 환궁하지 않는 것이죠. 공민왕이 처음에 안동으로 피난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안동에서 머문 기간은 2달을 좀 넘긴 정도였고 가장 오래 머무른 곳은 상주였습니다. 약 6개월 동안 상주에서 지내다가 8월에 청주로 갑니다. 거기서 또 약 5개월 머무르고 나서 죽주, 파주를 거쳐 개경으로 돌아갑니다. 대륙의 현재 정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356년에 난징을 함락한 주원장은 한리마를 황제로 두고 있었습니다. 주원장 자신은 그 밑에서 기반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때 강남을 기반으로 하는 진우량과 장사성 같은 군벌이 주원장과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원은 대륙 남쪽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고 있은 겁니다. 베이징에 수도를 두고 버티고 있는 원은 기진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형식상 대륙의 주인입니다. 따라서 1362년 현재 요동도 원나라의 한 지역에 속합니다. 이 당시 요동의 심양을 중심으로 해서 명성을 떨치던 여진족 장수가 있었는데 이름이 나하추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나하추가 원나라 장수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원과 한족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원장이 건국할 단계가 아닙니다. 원도 쇠약해 일일이 간섭할 처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중간에서 반사 이익을 누리는 겁니다. 사회에서 상승 총간부의 두 우두머리였던 조소생과 탁도경이 고려군에게 쫓겨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갈 데가 없자 그들이 나하추를 찾아갔습니다. 본거지를 고려에 빼앗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나하추를 부추겨서 옛 상승 총관부 지역을 되찾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부추겼는지 모르겠지만 나하추가 계산 끝에 고려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습니다. 홍건적의 침입으로 고려의 진이 많이 빠졌을 거라는 현실적인 셈도 일부 작용했을 겁니다. 1362년 2월 3일 고려가 홍건적을 몰아낸 지 겨우 보름 만에 나하추가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고려의 동북면으로 침입합니다.
고려에서는 동북면 도지휘사 정휘가 맞섰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패합니다. 다급해진 정휘가 고려 정부에 이승계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2월 28일의 일로 공민왕이 상주에 행제소를 차리기가 무섭게 닥쳐온 소식이었습니다. 홍근적과 전투를 끝내고 이승계가 아직 개성에 머무르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공민왕은 이승계를 동북면 병마사로 임명해 즉시 현지로 출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리하여 28세의 시골무사 이승계가 아버지의 벼슬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이승계가 고려 역사 전면에 화려하게 등장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